2.8절 내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2.8절이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과 분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분명히 어떤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체가 어떤 어디에선가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되어가지고 나오면은 그 녀석이 그 주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으로 자꾸 퍼져나가게 되겠죠. 퍼져나가게 되는데 기체가 어떤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방법에는 확산이라는 방법이랑 분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확산되어 나간다. 어떤 한 공간에서 발생한 기체가 다른 공간에서 그 기체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기체 분자가 운동하지 않으면은 기체 분자가 생성된 장소에서 멈추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기체 확산의 가장 흔한 예로 나타나는 게 향수 냄새 같은 것들. 향수를 뿌렸는데 그 향수 냄새가 만약에 향수 분자가 어디로 이동을 못 한다 그러면 나만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향을 띠고 있는 기체 입자가 분자 운동을 통해서 어디론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확산은 뭐고 분출은 뭐냐? 이게 사실은 조금 먼저 일단 과학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분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런 기체 입자가 탱크에 들어있는데 이런 작은 구멍을 통해서 기체가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나온 기체 입자가 무질서하게 여러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조금 수업 시간에 하기는 더러운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 방구를 끼잖아요, 그죠? 방구를 끼는데 그럼 대충 느낌이 오죠. 처음에 방구는 분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빠져나오고 대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빠져나오게 된 후에는 이제 옆에 친구가 맡을 때는 확산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방구를 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분출과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확산이랑 분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충돌 다음에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결국에는 기체 분자가 분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의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체 분자가 분출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작은 원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작은 원을 생각할 수가 있고, 기체 분자가 무질서하게 운동하다가 직선 운동을 하다가 여기 빨간색 원에 이렇게 딱 접촉하면 충돌하게 되면은 그 기체 분자는 분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출을 충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만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은 분출 혹은 확산의 상대적인 속도의 비율입니다. 어떤 특정 조건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온도에서 두 종류의 기체 분자가 있을 때 얘네들이 확산 혹은 분출되어 나가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1번 기체와 2번 기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1번 기체가 확산 혹은 분출되어 나가는 속도를 R1, 레이트 1이고, 두 번째 기체는 당연히 R2가 되겠죠. 그래서 R2분의 R1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식이 루트 M1분의 M2, 여기서 R은 확산 속도를 나타내고 M은 몰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루트 씌워져 있고, 그죠? 루트가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상대적인 속도비 R1, R2분의 R1인데
질량을 이야기할 때는 역수로 뒤집어지죠. 그죠? m1분의 m2 이런 식으로 1, 2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 배웠던 속도식, 여러 가지 속도식들이 있잖아요. 속도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 적어오진 않았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루트 민 스퀘어 같은 것들도 분자량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최빈 속도, most probable 속도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그 분자량이 그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죠? 루트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속도식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잡아서 비교를 하던지 간에 얘네들이 결국에는 분자량의 루트에 반비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레이트가 이런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이트, 속도들 간의 비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책에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 우라늄 235번, 238번을 분리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북한에 계시는 분이 이 우라늄 농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우라늄을 농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우라늄이 사실 그런 그 폭발성을 가지고 있고 뭐 핵융합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성자 숫자가 더 많아서 불안정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는 그런 녀석을 그 북한에 계신 분이 관심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235랑 238이 그 화학적인 성질은 완전히 똑같죠. 동위원소들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나 원자 핵의 그 전하수 그 값은 똑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데 물리적 성질만 다른 거죠. 질량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 조금 다른 질량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분리지수 S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합니다. 분리지수 S라고 하는 거는 분리속도가 아니라 UF6의 분출 속도를 238을 썼을 때랑 235 우라늄을 썼을 때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F의 원자량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235 우라늄이 238 우라늄보다 더 가볍잖아요. 더 가벼운 녀석이 더 빠르게 움직일 거고 결론적으로는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바로 위에 식이 있죠. 레이트의 B는 질량 분자량 B의 역수의 루트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235 UF6의 분자량을 써주면 되고 위쪽에 238 UF6의 분자량을 써주면 됩니다. 원자량이 뭐 플로린이 19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은 1.004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235 더하기 19 곱하기 6 위에는 238 더하기 19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0043. 그러니까 어떤 분출을 통해서 한 번에 구멍을 설치를 해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1대1로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스텝 지나고 나면은 235 UF6가 1.0043배 0.4%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나 싶지만은 우리는 그 지수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1.0043배 했는 거를 기체를 모아서 또 한 번 분출시키고 또 한 번 분출시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곱하기 1.0043 이렇게 해서 우리가 n번 반복할 수 있죠. n번 반복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 2000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90%까지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뭐 2000번 그러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금방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내용들 단위 면적당 충돌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식에서 면적만 우리가 정규화 시켜주면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물리화학 1의 중간고사 보고 이럴 때 많이 나오게 되는 실제 우리가 물리화학 1에서 배우는 연력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2.9절은 제목이 에너지 등분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등분배라고 하는 게 등이라고 하는 게 한자 표현으로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이 나누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가 10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 10이라는 에너지를 똑같이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일단 똑같이 분배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분배를 할 때 어디에 분배를 할 거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병진 운동 있죠. 질량의 중심이 이동해가는,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기체 분자가 이동해가는 병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진동 운동, 결합 길이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진동 운동,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을 두고 돌아가는 회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운동들에다가 에너지를 등분배, 똑같이 크기로 나눠서 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기체, 단원자 기체,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 원자, 기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뭐라고요? 그렇죠. 2분의 3 kBT죠. 네, 좋습니다. 네. 2분의 3 kBT죠. 그래서 제가 2분의 3 kBT가 되는 게 3차원 공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차원에 따른 운동, X축 방향, Y축 방향, G축 방향으로는 2분의 1 kBT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X축, Y축, G축 세 개의 축이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4차원, 5차원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뒤에 곱해지는 숫자를 4, 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등분배 이야기도 했고, 그럼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n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가 있다.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죠. n이 1이 될 수도 있고 2, 3 혹은 100, 1000 어떤 임의의 숫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분자가 할 수 있는 모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자의 자유도라고 부르거든요. degree of freedom. 결국에는 분자가 어떤 종류의 모션을 할 수 있는가를 다 모아놓은, 다 카운트를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의 종류에는 병진 운동, 회전 운동, 그 다음에 진동 운동, 이렇게 세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진 운동은 3차원 공간상에서 총 몇 개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3차원 공간상에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G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총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G축이랑 X축이랑 Y축 사이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무한대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벡터 배우셨죠? 이런 임의의 운동도 우리가 x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임의의 운동은 x축, y축, z축으로 다 각각의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죠. 이런 임의의 운동도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라는 모션으로 다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진 운동은 3차원 공간상에서 3개가 가능하다. 회전 운동은 몇 개가 가능할까요? 2개? 3개? 뭘까요? 정답은 분자가 생긴 꼴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대칭성이 없는, 그러니까 선형이 아닌 분자라고 하면은 그 녀석은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y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z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3개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의 경우에는 3개가 가능하다. 그럼 선형의 경우에는 어떠냐? 선형의 경우에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CO2 같은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CO2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분자가 지나가는 축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 X축이라고 해볼까요? 분자가 꼬챙이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끼어 있을 때 X축을 잡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X축을 잡고 돌려보면은 분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돌리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형의 분자의 경우에는 그 분자 축을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분자를 회전시키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는 운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축을 하나 빼면은 선형은 2개의 축으로 2개의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진동 운동은 어떻게 계산하냐? 도대체 이거를 엄청 많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죠. 분자의 총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n개의 분자가 있으면 총 몇 개의 자유도가 있을까요? 총 자유도 3n개예요. 전체가 3n개의 자유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진 3개, 혹은 선형은 3개 혹은 2개니까 그러면 진동의 자유도는 비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3n-6개가 될 거고 선형의 경우에는 3n-5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하나의 자유도당 2분의 1 kBt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자유도가 몇 개인지를 헤아린 다음에 거기에 2분의 1 kBt 혹은 1몰의 개수다라고 하면은 2분의 1 RT를 곱해줌으로써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표 2.2 있잖아요. 표 2.2를 한번 봐보시면은 원자의 경우에는 n이 1인 경우죠. 원자는 n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병진 운동밖에 없죠. 그리고 3차원 공간상이기 때문에 2분의 3 RT 병진 운동에만 2분의 3 RT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얘도 역시 3차원 공간상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2분의 3 RT를 가지는 건 똑같죠. 그렇지만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선형의 분자는 2개의 자유도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RT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 RT가 2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동 모드 하나당 모드 한 개당 RT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동이라는 모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쉽게 용수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용수철이 움직이고 수축하고 이완됨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죠. 용수철의 이완과 수축에 따른 여기에 2분의 1 RT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용수철이 수축했다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공들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거기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또 2분의 1 RT가 있게 됩니다. 용수철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RT, 운동 에너지 2분의 1 RT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동 모드 하나당 RT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3n-5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n의 값이 2니까 결국에는 한 개의 진동 모드를 가지게 되고 한 개의 진동 모드의 RT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자면은 비선형 이원자 분자는 없죠. 이원자 분자는 무조건 선형이죠. 비선형 3원자 분자를 한번 해볼까요? 물 같은 것들이 비선형 3원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병진 운동은 2분의 3 RT입니다. 3차원 공간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 보시면 비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3개의 진동 모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2분의 1 RT에서 2분의 3 RT가 되겠죠. 그럼 진동 모드 에너지는 얼마냐? 진동 모드는 3n-6개만큼 있을 테니까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n의 값이 3이고 총 계산해보면 3개의 진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3RT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병진운동 2분의 3RT, 회전운동 2분의 3RT, 그리고 진동운동 3RT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총 6RT의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일반화학 때도 많이 들었고 잘 아시는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용량을 이야기 앞서서 비열이라는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열은 이야기할 때에 어떤 특징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혹은 1켈빈만큼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죠. 그래서 질량 1g당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단위로서는 우리가 열량 단위 줄에다가 질량의 역수, 그 다음에 온도의 역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질의 질량을 우리가 여기 포함을 시켜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1g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고립된 개를 만들어서 거기 고립된 개 안에 물을 500g 딱 정해진 질량만큼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그 물통의 비열을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물의 비열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물통의 열 용량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특정 물질의 1g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량까지 포함을 단위에다가 시켜버리는 거예요.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줄 퍼 켈빈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램이라고 하는 것 값을 곱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비열을 S라고 하고 연용량을 우리가 C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은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그것이 연용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는 1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물이 500g 들어있는 중탕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를 1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이거의 500배가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500칼로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아예 여기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중탕 장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중탕 장치의 비열이 500칼로리 per 켈빈이니까 얘를 1도 올릴 때, 2도 올릴 때, 3도 올릴 때 이거를 각각 물의 비열을 통해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연료량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고, 그럼 결국 연료량 C라고 하는 것이 분자의 내부 에너지, 기체 입자의 내부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하냐, 온도를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하느냐를 우리가 연료량 C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식 자체가 수식으로 써놓으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로써 표현한 거를 구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000칼로리의 열을 투입을 했더니 온도가 2도씨 변했다. 연료량 얼마냐? 이러면은 온도 변화분의 열량 Q 이렇게 계산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사실 투입된 그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분자의 어떤 모션에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더 뒤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준다, 열을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의 어딘가에는 열을 저장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을 때 물을 담아놓고 가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열을 하면은 그 프로판 가스가 연소하면서 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열이 지금 물에게 막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물은 어떤 형태로 열을 저장하냐 하면은 분자 모션, 분자가 한 번 왔다 갔다 할 거를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두 번, 세 번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고 더 빨리 회전함으로써 그 에너지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입한 열량이 결국에는 분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U가 내부 에너지가 되거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미분 형태로 우리가 바꾸어 써볼 수가 있는데, C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미분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은 아마 기호 D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dy, dx, 그죠? y를 x로 미분했을 때 dy, dx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라운드라고 하는 기호를 도입을 할 거예요. 라운드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6을 이렇게 대칭했는 모양으로. 이 라운드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편미분을 뜻합니다. 이름이 partial derivative, partial derivation, 이렇게 partial differential이라고 부르는 게 더 differential. 여러분들이 갑자기 화학이 좋아서 화학과에 왔는데 갑자기 물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수학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내가 정말 과를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별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이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예전에 많이 썼던 D라고 하는 미분 기호는
이건 우리가 보통 상미분이라 그러거든요. 정상적인 미분, 뭐 ordinary 이런 건 안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ordinary differential이라고 해서 종속 변수랑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미분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y가 x에 의한 함수 y는 fx다. 그러면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dy dx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y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의 변수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변수로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이 partial derivation, 편미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연용량 C를 계산할 때 partial derivation 기호, 편미분 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U라고 하는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만 의존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무런 느낌을 못 받았나 보네. 실제로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 녀석은 뭐 P, V, T 이렇게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함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C라는 녀석의 정의상 U를 T에 대해서 U가 시간에 대해 시간이 아니죠.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du, dt라고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u는 p, v와 같은 다른 변수에도 실제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라운드 u, 라운드 t라고 써야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 미분 표현까지 익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연용량 CV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피 일정할 때 연용량 CV는 여러분들 뭐 개념상으로는 잘 아시죠? CV, 그죠? 이거를 근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은 CV라고 하는 거는 라운드 U, 라운드 T인데 크게 괄호를 친 다음에 아래 첨자로 V를 해주면은 이게 의미가 V 값은 상수, 컨스턴트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일정 압력에서의 연용량은 C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CP는 그럼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식을 쓸 때 라운드 U, 라운드 T, P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이거 뭔가 이제 좀 그럴 듯해 보이죠. 이제 이런 걸 쓰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성 친구 혹은 뭐 친구랑 싸우고 이랬을 때 이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쁜 척하면 일단은 좀 덜 싸우게 되잖아요. 뭐 아무리 싸우고 있더라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뭐 잘린다. 혹은 내가 이걸 안 하면은 학교에서 뭐 C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일단은 그래. 그럼 일단 그거부터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주로 하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아무런 연산이나 시켜놓고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왜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컴퓨터 두루룩 뜨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실행시켜놓고 그냥 심각한 척 보고 있고 나 지금 이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나 지금 큰일 난다 이러면은 대부분은 봐줍니다. 진짜 뭐 이 사람이랑 헤어질 거 아니면은 어쨌든 내 파트너가 하던 일을 너무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위기가 닥치면 이런 거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쓰세요. 그냥 CP 계속 이런 거 쓰는 척하면서 뭐 공부하는 척 계속 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냥 그렇구만 이러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같이 화학과 다니고 이러면은 이제 잡히는 거죠. 이제 밑장 빼기 하다 걸리면 이제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1원자 기체의 기체 분자의 몰 연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원자 기체 분자 연용량을 계산해 보면 1원자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U가 어떻게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병진 운동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 RT가 될 겁니다. 2분의 3 RT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CV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CV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라운드 U, 라운드 T, V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U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U가 왜냐하면 지금 온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2분의 3 RT 라운드 T.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2분의 3 RT라고 하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거 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사실 2분의 3 Rx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ddx 이렇게 쓰면 아주 쉽죠. 그냥 2분의 3 R이잖아요. 그죠? 2분의 3 R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원자 기체의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2분의 7 RT가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집어 넣으면 2분의 7R 이렇게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 2.3을 한번 책에 있으면은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 설명을 대충 들으시면 돼요. 2.3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 단원자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한 연용량들이 상당히 잘 맞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막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체의 그 연용량을 굉장히 이런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싶었는데 밑에 가보면 이원자 기체로 가면은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잘 안 맞는 케이스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그림도 2.14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4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화학 뭐 전자의 에너지, 진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 병진 에너지 이거 전부 여러분들 나중에 그 물리화학 2에 가면은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지만 지금 보시면은 전자 에너지의 갭 간격, 진동 에너지의 간격, 회전 에너지, 병진 에너지 간격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연속적인가요? 불연속적인가요? 불연속적이에요. 그죠? 일단 에너지가 불연속이다. 이거는 나중에 물리화학 2에서 자세하게 배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모션들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가 않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불연속이고. 근데 보시면은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간격이 굉장히 작죠. 10의 마이너스 37승이에요. 물론 나머지 회전 에너지도 10의 마이너스 23승도 작은 값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4개를 봤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37승이면 회전 운동 이거에 비해서 10의 14승배가 더 작은 거예요. 10의 14승이면은 돈으로 치면 얼마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조배 차이 나는 거예요. 미친 소리 나오는 거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회전 운동은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진 운동은 사실상 엄청 촘촘하게 붙어 있으니까 양자화되어 있지만은 불연속적이지만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연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점을 이렇게 2개를 찍어놨어요. 지금 보이시죠? 둘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크니까 두 점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둘 사이 점을 제가 간격을 굉장히 작게 이렇게 하면은 2개가 점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이동해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거는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불연속인데 간격이 전부 다르다. 전부는 아니지. 간격이 다르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 두 에너지 준위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 온도에 따라서 밑에 있는 녀석의 비율 N1과 위에 있는 녀석의 비율 N2를 이 에너지 차이와 온도 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N1분의 N2라고 하는 값이 익스포넨셜 지수의 마이너스 델타 E 나누기 KBT,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N1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의 개수와 위쪽에 있는 것들의 개수의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에너지 간격이 좁다라고 하면은 뭐 밑에도 한 5개 있고 그 위에도 한 4개 있고 3개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훨씬 적은 숫자의 입자가 있겠지만 이런 식의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에너지 간격이 엄청 크다라고 하면은 10개 모두 다 밑에 있고 위에는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에너지 간격이 좁으면은 개 중에는 위에 올라가 있는 녀석도 있지만 너무 높으면은 다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올라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비유가 아니라 상황을 보자면은 이렇게 1층에만 모두 사는 거는 우리가 전자에너지, 에너지 간격이 엄청 큰 녀석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층에 산다. 근데 병진운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다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간격이 촘촘하다는 거는 에너지 간격, 갭이 작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촘촘하면 작죠. 그럼 그만큼 촘촘하고 작기 때문에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층, 고위에 층, 고위에 층에도 올라가는 녀석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분자가 열운동에 의해서. 그죠? 주변에 내가 온도가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애들 중에는, 개 중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들은 더 위의 에너지 레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뭐 이걸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해서 1m/s, 2m/s 뭐 이런 속도로 움직이는 녀석들이라고 해볼게요. 개수. 그러면은 1m/s로 움직이는 녀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열을 가해주면은 이 중에서 몇 놈이 2m/s 혹은 3m/s로 움직이는 녀석들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몇 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간격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간격이 촘촘. 그래서 쉽게 열을 가해주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열을 가해주면은 병진 운동 형태로 저장되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그죠? 그에 반해서 전자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오비탈에 들어있는 하나의 전자가 다른 오비탈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많이 줘도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위로 밀어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열을 아무리 가한다고 해도 물론 굉장히 뭐 만 켈빈으로 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어느 정도 뭐 실험실 스케일에서 뭐 1000켈빈, 2000켈빈 이렇게 가한다고 해도 전자가 뚝 오비탈, S 오비탈에서 떨어져서 P 오비탈로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열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열을 가하면은 간격이 촘촘한 병진 운동부터 먼저 막 얘네들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간격을 보면 아까 전에 어땠죠? 제일
간격이 큰 게 전자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진동, 그 다음 회전, 그 다음 병진 이렇게 되잖아요. 병진 운동이 가장 먼저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회전 운동. 얘가 천천히 회전하던 애가 점점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진동. 그러니까 그 화학 결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온도에 따라서 온도 T에 따라서 연용량 C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보면은 그림 2.15예요. 2.15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100켈빈까지는 이렇게 1.5R로 2분의 3R, 1.5R로 이렇게 일정하게 거의 유지가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원자 분자인데 연용량이 2분의 3R밖에 안 된다. 지금은 어떤 운동만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진만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병진 운동으로만 가해지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있다. 근데 100켈빈을 넘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 1000켈빈까지 이렇게 또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2.5R이에요. 그럼 이 사이 간격이 1R이죠. 1R. 그러면 1R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모션이 지금 추가된 거예요? 회전 모션이 추가된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전 운동의 에너지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서 봤을 때 회전 운동이 2분의 1 RT만큼의 그 자유도당 2분의 1 RT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회전에 저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3.5R까지 올라가네요. 여기가 마지막 여기는 어딜까요? 이거는 이제 진동 에너지로 그 형태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간격이 RT잖아요. 그죠? R이죠. R.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산소 기체 분자가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대로 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2분의 7 RT가 돼야 되는데 이러니까 실제 실험 값이랑 상온에서의 그 산소의 연용량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었는데 요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실온이면은 한 300켈빈 정도니까 실제 액티브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는 병진이랑 회전 운동 정도겠죠. 아직까지 이 정도 300켈빈의 온도에서는 진동 운동은 활성화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병진이랑 회전에만 저장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얘는 2분의 7RT가 아니라 2분의 5RT 정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병진 운동 2분의 3RT랑 회전 운동 RT.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은 연용량 C 값이 CV가 2분의 5R이 되잖아요. 이게 대략 79줄 per K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실험치로 알려져 있는 값이랑 상당히 잘 호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를 저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자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는 병진, 회전, 진동, 전자에너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그게 각각의 에너지들 갭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해준다고 해서 모션들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분자가 빨리 움직이는 만큼 빨리 회전하고 빨리 진동하는 게 아니다. 열을 가해주면 먼저 빨리 움직이는 것부터 가장 활성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올려주면은 회전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올려주면은 진동이 빨라진다.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는 제가 여기 그 강의 노트에 적어놨거든요. 요거 해가지고
다음 주 뭐 한 금요일까지 할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과제 제출함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네요.